정주영이야.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몽준이 아버지 정주영. 소몰고 북한 간 건 정주영이라고. 김대중이 준 게 아니야. 그 다음, 쌀로 핵폭탄. 아니, 그러면 베트남은 그래갖고 그때 나온 이름이 베트남 핵국수 아니야. 베트남은 쌀로 핵무기 만들어? 야, 우리 선배 순창에서 소 키워. 한 50마리 키워. 그리고 내 동기가 여주에서 쌀 농사 지어. 그럼 나 이제 두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나도 수소폭탄 하나 갖게 되냐? 우리 소 키우는 형하고, 그 다음에 쌀 농사 짓는 친구하고, 둘이 딱 손 붙잡고 우리가 셋이서 기도하면 수소폭탄이 쭉 만들어지냐? 이런 새끼들이 문제라니까요? 북한 만능선. 북한은 못하는 게 없어. 막 쌀이랑 소를 막 섞어가지고 수소폭탄을 만든다는 이런 개놈 새끼들 진짜. 그러면서 이 천안함 사태도 그래. 천안함 때 러시아 예비군이 만약에 한국 정부의 발표가 맞다면 한국 해군은 밥통이다 씨발. 쪽팔려 진짜. 일본에서는 만약에 한국 정부의 발표가 맞다면 전세계 잠수함 전술은 북한이 최고다. 그 다음에 전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그레그 미 대사는 북한에서 어뢰를 쏜 게 아니라 좌초당한 뒤에 기뢰 폭발한 거다 라고 주장하고. 그때도 그 천안함 사건이 난데 얼마 안 됐을 때 한 일주일인가? 지난 다음에 진도 앞바다에서 헬기가 추락을 한 거야. 진도 앞바다에서 헬기가 추락을 했는데 그 진도 앞바다 헬기 추락 사고가 많아요. 난 그 원인이 궁금한데 그때도 하여튼 진도 앞바다에서 헬기가 추락했어. 그랬더니만 그때 무슨 데일리 머시기 시리즈들이 데일리 들어가는 거였어. 북한에서 레이저포를 쐈대. 쪽팔려서. 야, 미국도 못 만든 레이저포로 그래. 휴전선 너머에서 그 모든 서해의 섬들을 피해서 북한산 레이저는 막 이렇게 움직이냐?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진도 앞바다에 가서 헬기를 떨어뜨려? 이 무식한 새끼들 진짜. 그러면서 천안함은 인간 어뢰, 조선일보하고 또 데일리 머시기가 스타킹, 헬멧 딱 쓰고 몸에 딱 달라붙는 스타킹을 입고 어뢰를 딱 오빠 달려 이 자세로 타고 막 타고 와갖고 똥꼬에불을 딱 찔러갖고 던지고 도망갔다고. 부끄러운 줄 알아 좀 새끼들아. 지금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러면 천안함을 북한이 그랬다는 걸 지금 부정하는 거냐? 그거 다 뒤집어졌잖아. 한국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천안함은 연어급 잠수함이야. 그런데 연어급 잠수함이 누구도 톤수를 몰라. 누구는 150톤, 누구는 250톤, 누구는 300톤이래. 그러면 이 연어급 잠수함은 트랜스포머야. 막 움직여. 모양이 바뀌어서 150톤에서 300톤까지 늘어났다 줄어났다. 근데 얘가 와서 천안함을 빵 쐈다 그러니까, 야, 천안함은 원래 어뢰랑 잠수함 감지하는 함선 아니야? 소나가 달려있었잖아. 소나에서 감지했니? 못했는데? 소나에선 제로로 나왔어.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그건 엔진을 끄고 흘러내려왔기 때문이래. 근데 그때 이 눈치 없는 해양학자가 그때 우리나라 해류가 남에서 북으로 흘렀는데 어떻게 엔진을 끈 잠수함이 북에서 남으로 흘러왔죠? 이 질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에서 군산 앞바다로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불을 끄고 엔진을 끄고 흘러내려왔다는 거야. 그러면 군산 앞바다를 지키는 해군은 목을 따야지. 근데 좌우지간 그러면 그 트랜스포머 잠수함이 군산 앞바다로 온 다음에 똥꼬에 딱 불을 끄고 이제 흘러오는데 문제는 뭐냐? 천안함 600톤짜리가 빙빙 돌아. 천안함 600톤짜리가 빙빙 도는 바다야. 그 서해 바다가. 그러면 이 250톤, 300톤이 막 뺑뺑이를 돌면서 와가지고 천안함을 보자마자 한 방울 빵 쏘고 또 뺑뺑이를 돌면서 갔는데 그때 그날 밤 우리 군인이 셋대한테 총을 쐈어. 왜 총 쐈냐 그러니까 셋대한테 쐈다 그랬다니까. 그러면 북한산 잠수함이 와가지고 우리 천안함을 그것도 22척의 한미연합 해군이 떠있는 데서 딱 하나를 폭발을 시키고 돌아서 갔는데 알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한 다음에 셋대한테 총 쐈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북한이 그랬단 결정적 증거라고 그러면서 파란색 1번. 그러면서 이 파란색 1번의 그 잉크가 뭐랬지? 무슨 솔벤트 블루 5라는 성분인데 이 성분은 우리나라에선 발견되지 않는 성분이다. 그리고 한글은 남한하고 북한이 쓰기 때문에 우리 남한이 안 그랬으니까 북한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솔벤트 블루 5가 우리나라의 모든 파란 매직에 다 들어가. 솔벤트 블루 5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 파란색 매직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국방부에다가 한 달 만에 물어봤어. 야, 솔벤트 블루 5가 우리나라의 모든 매직에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국방부가 뭘 했는 줄 알아? 그거 오보라고. 자기네는 그런 발표한 적이 없대. 그때 SBS하고 한국일본가가 주도해가지고 솔벤트 블루 5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색소라고 뻥 깠는데 그때 왜 바로잡지 않았느냐? 몰랐다고 쌩깐 거야. 그 다음 이게 북한이 그랬다는 결정적 증거 두 번째는 그 어뢰 추진체에 묻어있는 그 물질하고 천안함에서 묻어있는 물질하고 같은 물질이다. 그러니까 그게 화약이고 이게 이 어뢰 추진체가 천안함을 쐈다는 증거라고 얘기했어. 근데 또 이때 눈치 없는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그 물질을 긁어갖고 조사를 했네? 그 물질이 뭐냐? 그랬더니 얘네가 뭐라고 발표를 한 거야. 그가 발표한 물질을 분석을 했네? 그 눈치 없는 미국 교수들이 말하기를, 이거 뻘흙인데? 그럼 뻘흙이면 그냥 그거는 거기서 건진 건 다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뻘흙 논쟁은 끝나지가 않았어.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증거. 그때 이제 그 북한산 어뢰라고 들고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막 이 어뢰 추진체가 요 꼬리에 들어가는 거다. 이게 전체 어뢰다 이러면서 커다란 어뢰의 실물을 공개를 했어. 그래서 이 어뢰 추진체가 이 어뢰에 들어가는 거라고 막 공개를 한 거야. 근데 영국인 기자가 위에 보고 아래 보고 계속 보다가 질문을 해요. 거기서 야, 이 어뢰 추진체가 이 어뢰 그림에 들어가는 거 맞아? 맞대. 이 그림은 어디서 났어? 이게 북한에서 무기 파는 카탈로그에 있는 그림이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 거야. 우리 국방부가. 근데 영국인 기자가 또 눈치 없이 물어봤잖아. 근데 왜 모양이 다르냐? 이 어뢰 추진체 모양하고 쟤하고 모양이 다르네? 그거 한 달 동안 쓴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국방부에서 위에 그림을 바꿨어. 아니 위에 그림을 바꿨던가 어뢰 추진체를 바꿨던가. 바뀌어. 그래갖고 야, 그 카탈로그 좀 보자 했더니 카탈로그 처음부터 없었대. 북한산 카탈로그라며. 카탈로그 처음부터 없었대. 말이야 막걸리야. 그게 천안함이야. 누가 나한테 묻더라고. 왜 맨날 세월호 진상규명만 요구하느냐? 왜 천안함 진상규명 요구는 하지 않느냐? 나는 천안함의 진상을 규명하자고 4년 동안 싸운 사람이야. 그런데 천안함을 이제 덮어야 된다. 누가 그랬어? 북한에다가 속았다 준 정주영 아들 정몽준이가 한나라당 당대표 할 때 이제 그만 천안함은 덮자. 그런 거야. 나는 천안함의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야. 예. 하여튼 그게 천안함 얘기였어. 그 다음에 북한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지. 그 다음에 지금 그때 어저께 연평도이긴 했고 오늘쯤 북풍이 불어왔는데 별 효과를 못 내고 있어. 언제나 김정은은 박근혜가 위기에 처했을 때 뭐를 해요? 도와줘요. 근데 이게 김정은만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카드뉴스. 박근혜가 김정일에 대해서 칭찬했던 카드뉴스. 거기에 모든 얘기가 들어있어. 무슨 얘기냐? 김일성과 박정희는 친했다. 역사적으로 둘이 거래가 있었다. 박근혜 그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 거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친들 간의 관계가 있어서 김정일이 각별한 대우를 해줬다. 이야. 아마 우리나라에서 김정일이한테 각별한 대우를 받고 살아남은 건 박근혜밖에 없을 거야. 선친들 간에 그러니까 김일성하고 박정희가 무슨 관계였냐고. 우리한테는 김일성이가 돼지 새끼라 그러면서 또리 장군 보여주고 막 이승복 어린이가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갖고 입이 찢어져 죽었다고 가르쳐놓고 지는 선친들 간의 관계가 좋았다는 얘기야. 김일성하고 박정희가 서로 뭔가 이렇게 거래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갖고 김정일이가 박근혜한테 그렇게 각별했대잖아. 박근혜 인터뷰에 보면 자기를 참 특별히 대해주고 있다. 각별한 대우를 하는구나. 그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와. 전용기 보내줘. 그 다음에 막 너무나 환대해줘. 그러면서 박근혜가 돌아온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김정일이가 약속을 꼭 지킬 거다. 무슨 약속이냐? 설명은 없이 김정일이가 약속을 꼭 지킬 거라고 계속 몇 달을 떠들었어. 한두 달? 그리고 난 다음에 6월인가에 연평해전이 터지는 거야. 박근혜가 2002년 5월 10며칠에 북한을 갔다 와. 2박 3일. 그 다음에 6월 말에 연평해전이 터지는 거야. 도대체 박근혜가 뭐라고 그래서 연평해전이 터진 거냐고. 혹시 박근혜가 김정일이한테 가서 자기 지지자들이 시키는 대로 김정일 개새끼, 김일성 개새끼 그런 거야? 그래서 열받은 김정일이가 연평해전을 일으킨 거야? 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평해전이 일어났냐고. 그러면서도 박근혜가 자서전까지 썼어. 김정일이는 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둥. 그 다음에 그 인터뷰에 보면 북한이 훨씬 여성들의 고위직이 많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 그러냐. 고위직 종사자가 많다면서 우리보다 낫다. 북한의 체제를 막 찬양하고 그랬어. 만약에 내가 김정은이한테 각별한 대우를 받고 와가지고 김정은이가 약속을 지킬 거다. 그 다음에 막 자서전으로 칭찬을 하고 인터뷰로 칭찬을 하면 내가 지금 이석기 옆방에 있을 거라고. 내가 그렇게 했으면 이석기 옆방에 있을 거야. 근데 박근혜는 그런 얘기도 안 잡아가더라. 참 이상한 나라예요.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이 김정은이가 하필이면 이때 북핵 실험을 한 이유가 뭐냐? 내가 볼 때 이 김정은과 김씨 3대와 박씨 2대는 서로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서로 도와주는 거? 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뭐 짜고 도와주는지 안 짜고 도와주는지 우리가 확인이 안 돼.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는 박씨 2대와 김씨 3대가 틀림없이 공생관계다. 박정희도 뻑하면 간첩이라고 얼마나 많이 죽였어. 개야도 간첩단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인혁당 사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서 죽였냐고. 북한 팔아서 민주주의자 다 죽인 게 그게 박정희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김일성하고 꽤 친했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이 김정일이가 박근혜한테 그렇게 잘해줬다며. 그 다음에 김정은이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박근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사고를 쳐줘. 여기에 대한 외교의 전문 용어가 있어. 뭐라고요? 적대적 공생관계. 동백님 사건도 있더만. 동백님 사건도 그거 사형당했어. 얼마나 많은 민주주의자들을 빨갱이 간첩이라고 몰아 죽인 게 박정희야. 그런데 지금 또 박근혜는 뭐 뻑하면 간첩 빨갱이를 팔어. 야! 우리 중에 누가 너처럼 가서 김정일한테 대우받고 왔어? 나는 이제까지 금강산 관광만 안 간 사람이야. 어따 대고 빨갱이래? 어따 대고 종북이야? 심지어 박근혜가요. 정몽준의 자서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박근혜가 북한에서 김정일을 만나고 왔어. 근데 무슨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그 붉은 악마가 태극기를 흔드니까 막 화를 냈다는 거야. 북한하고 단일기를 흔들기로 약속을 했는데 왜 태극기를 흔드냐고. 그래서 굉장히 난처했다. 정몽준이 한 말이야. 정몽준이 허위사실 유포했으면 잡아넣었겠죠. 근데 안 잡아넣은 걸로 봐서 사실인 것 같아. 야, 북한하고 약속을 지키라고 태극기를 안 흔든 게 박근혜라니까? 태극기 흔들지 말라고 그런 게 박근혜야. 누구더러 빨갱이래. 누구더러 종북이래.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이 뭐냐 하면 어메 저기 잠깐만요. 그 시청자 갑자기 방이 확 늘어나 버렸어.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이 뭐냐 하면 겉으로는 싸우는데 자
겉으로는 싸우는데 알고 보니까 한패인 경우. 예. 겉으로는 싸우는데 알고 보니까 한패인 경우야. 그런 게 어떤 경우냐 하면 일본하고 박근혜, 아베하고 박근혜. 자, 우리 기억하시죠? 내가 이명박이 일본하고 적대적 공생관계였다. 그래서 일본하고 되게 싸우는 척했지만 이명박이 약속해준 게 뭐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그 일본 총리에게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어.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언론사를 고발했다 안 했다? 안 했어. 이명박이 막 일본하고 굉장히 싸우는 척하고 뻑하면 한일 축구전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일본에서 우리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쓰겠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이명박이 어떻게 했느냐?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일본의 모든 언론에 났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우리 청와대가 박근혜가 산케이 고소하듯이 그 외신에게 정정보도를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 다음 박근혜가 들어서자마자 위안부에 대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용서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협상을 할 때까지, 사과를 할 때까지 그 한일 대화는 없다. 이러면서 막 굉장히 강성 발언을 했어. 그랬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지지하는 노인들이 그걸 명분 삼았어. 박근혜를 지지하는 노인들이 박근혜가 한일 관계 잘한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런 얘기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예, 추천하고 보세요. 예. 그 박근혜가 한일 관계는 잘하고 있다. 그거 아마 추천을 굉장히 많이 했네. 예.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게 뭐냐 하면 박근혜가 아베한테 위안부 문제 선결 해결 없이는 한일 정상회담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박근혜 공주가 이렇게 한일 관계 잘한다고. 근데 이번에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을 해갖고 온 거 아니야. 왜? 이 위안부 협상의 문제점이 뭐다? 국내법과 국제법 위반이다. 왜? 우리나라 국내법에 외국과 여러분 초중고 사회책에 나오죠. 지금도 나올 거야. 그 법과 사회 이 부분, 법에 대한 부분에 나와. 조약이라는 게 뭐냐?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거야. 일종의 그 법인데, 그 조약을 맺은 당사국 간에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약속, 그게 조약이야. 근데 이 조약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 비준 동의를 얻어야 돼. 비준은 미리 받는 거고 동의는 사후에 받는 건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사전이든 사후든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조약이 성립이 돼. 근데 박근혜가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조약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그러면 그 불가역적 말이 안 된다고. 바꿀 수 없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아. 국회의 비준과 동의를 얻지 않으면 조약이 아니고, 조약이 아니면 바꿀 수 없다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국제법도 위반했어. 왜? 이 위안부 문제는 그 피해자가, 이게 국제인권법상 반인륜적 범죄에는 그 피해자가 협상 청구권이 있는 거야. 그 어려운 말로 한마디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끌려가서 정말 13살, 14살, 15살짜리가 끌려가서 매일 일본군에 강간당한 거 아니야. 일본군 수백 명에게 매일매일 강간당한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그 히틀러가 유태인을 학살한 것과 마찬가지로 반인륜적 범죄다. 그러면 이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청구권이 있는 거야. 그게 국제인권법이야. 국제인권법에는 피해자만 청구권이 있어. 그러면 강제징용, 징병, 위안부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청구권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동의가 없이 맺어진 협상은 협상이 아니다. 그게 국제인권법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래서 위안부 협상은 박근혜가 국내법, 즉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위법이고, 국제인권법도 위반을 한 말이 안 되는 개소리다.
그래놓고 지금 박근혜가 최선을 다했다는 둥, 그러면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하지 말라는 둥, 소녀상을 지키겠다는 대학생들한테 출석 요구서를 보낸다는 둥. 어느 나라 정부냐고. 박근혜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냐고. 그게 심지어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이거는 정부 기능을 상실했다. 그죠? 이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이걸 그대로 수용한다면 지금 박근혜 정부는 정부의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박근혜 정부는 조선 총독부야? 일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통치기관이야? 어? 어떻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을 동의를 해주고 합의를 해줄 수가 있어? 너의 조국이 어디야? 뻑 하면 우리 민주적 네티즌들한테 니네 조국이 어디냐고 물어봤지. 너네 조국이 어디야? 박근혜, 새누리당, 너네 조국이 어디야? 못생긴 개하고 놀지 마세요. 박근혜가 참 못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예. 미국 월간지 이게 사과라면 한국은 국가 기능이 힘들다. 한국의 위안부 합의는 사과가 아니라 완전한 항복이다. 홀로코스트 살인과 같은 규모다. 미국의 월간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웬 개쪽팔림이야. 자, 누구지? 아침에 우리 신랑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시내에 나가서 방송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위안부 저기 집회 있다고, 수요 시위 나가라고 나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 갔다가 서울시의회 들러서 그 누리과정에 대해서 서울시 의원하고 인터뷰까지 하고 오라고 김 사장이 나한테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그래서 내가 아침도 점심도 못 먹고 나갔잖아. 응? 지가 미안하니까 택시 타고 가라고. 절대 택시 못 타게 하는데 택시 타고 가라고. 자기가 돈을 줄 것도 아니면서. 예. 자, 좌우지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번에 이제 이 북핵 실험은요. 북한은 핵실험을 하는 목적이 딱 하나야. 응?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목적은 딱 하나야. 뭔데? 시위. 보여주는 거야. 뭘 보여주는 건데? 나 사고 한번 친다! 왜 그런 거지? 조폭들이 뻑하면 우통 벗고 칼 들고 막 자기 배를 그어. 그러면서 막 자해하면서 쇼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 겁주잖아. 지금 북한에서 이 핵실험을 하는 건 그런 조폭의 자해쇼랑 같은 거야. 뭔가 요구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도 북한 편 안 들어주고 남한하고는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미국하고 일본은 북한의 목을 따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이 점점 더 흉포해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조폭이 칼 들고 자기 몸에 자해를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뺨을 한 대 딱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길에서 왜 따들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방비 상태의 시민이 가서 칼 들고 막 회칼을 들고 설치는 조폭한테 가고 뺨 한 대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네가 지금 여기서 이러면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되겠죠? 그것도 아마 내장이 몇 개 없을 거예요. 내장 몇 개 빈 채로 시신으로 발견될 거라고. 안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북한은 그런 미친 조폭과 마찬가지야. 미친 조폭과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다가 강경 노선으로 가서 뺨때기 때리고 욕하고 그러면 걔가 말을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런 애들은 말 안 들어. 어떻게 해야 돼? 살살 달래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야, 너무 화났구나.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저런 막 속이 많이 상했구나. 그러면서 야 일단 저기 이거 너 배고프지? 물 한 잔 마셔. 그러면서 물 한 잔 주고 그 다음에 야 물만 마시면 안 되니까 자 이거 따뜻한 이거 뭐 어묵이라도 하나 먹어. 그래서 이제 어묵을 먹으라고 그러면 얘가 이제 칼 놓고 어묵 받을 거 아니야. 아 조폭은 어묵 안 먹나? 좌우지간 양손에 먹을 걸 쥐어주면 칼을 놓게 돼 있는 거야. 그게 햇볕 정책이에요. 그게 햇볕 정책이라고.
칼 들고 있는 애한테 야 일단 너 물 한 잔 마셔. 야 그리고 너 배고프지? 이거 따뜻한 이거 저기 빵이라도 하나 먹어. 그러면 칼 놓고 빵 받아. 그게 햇볕 정책이야. 미친 조폭은 무력으로 지답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미친 조폭이 자기 맨몸에 칼질하려면 괜찮지. 근데 그 다음에 이 애가 어떻게 했어요? 온몸에 폭탄을 두르고 딱 라이터 하나 들고 있어. 근데 걔한테 가가지고 어떡할 거야? 이게 라이터가 아니라 스위치 하나 들고 있는 애한테 나 죽으면 너도 죽어. 지금 정확히 북한은요 그걸 뭐라 자폭 테러범이야. 자폭 테러범. 이대로 가면 죽는다. 이대로 가면 북한은 다 죽는다. 그러면 어차피 죽는 거 한꺼번에 혼자 죽지 않겠다. 그거야. 혼자 죽지 않겠다 이러면서 지금 자폭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야 물대포로 쏴버려. 눌러 새끼야. 너도 죽어. 너도 죽는다고. 걔 몸에 매여 있는 게 자폭 테러는 뭐야? 최대한 많은 죄 없는 사람을 살상하는 거야. 자,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누구다? 북한은 피해 볼 게 없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더 큰 피해를 보는 게 우리 쪽이야. 남한이야. 그리고 전쟁이 한번 일어난 다음에는 경제 회복이 안 돼.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이유로 외국에서 투자도 안 하고 우리 물건은 차 사가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 경제는 뭐? 수출 의존형 경제야.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나면 안 되는 나라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쟁을 일으키려는 애를 달래서 무기를 풀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저기 폭탄 달린 조끼 벗고 입고 싶은 예쁜 옷도 갖다 주고 그 스위치를 놓고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도 갖다 주고 그래서 벗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햇볕 정책이라고. 쌀을 줘서 핵무기를 만들었어? 야, 그러면 여주에서 농사 크게 짓는 내 친구는 저 뒷방에 핵무기 한 서너 개 쟁여놨겠다? 내 친구도 쌀 농사 지어서 매덕 벌어. 걔도 막 그 뒷베란다에 막 핵무기 쫙 배치해놓고 뭐 놀러 갈 때 하나씩 뒷주머니에 차고 가고 그러겠다? 쌀 줘서 핵무기를 만들기는? 그럼 임마 베트남은 지금 핵무기가 길에 널려있게? 말 같은 얘기를 해, 썩을놈들아. 좌우지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중국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북한보다 남한을 더 선택한, 시진핑은 경제적인, 지금 시진핑은요, 경제가 우선이에요. 경제가 우선이야. 그 다음에 지금 김정은이도, 김정은의 신년사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에 나왔어. 김정은의 신년사가 뭐냐면, 앞으로 경제다. 경제 중심이야.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북한에게, 중국에게 원하는 거나, 시진핑에게 원하는 거나, 미국에게 원하는 거나, 남한에 원하는 게 뭐냐? 자기네들도 경제 발전하고 싶다. 개방할 테니까 투자해라. 그 얘기야. 그런데 지금 미국의 무기산업자들은 절대 투자 못한다. 왜? 너희들한테 투자하면 그걸로 핵무기 만들 거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김정일이가요. 그러니까 2008년에 김정일 사망설이 왜 돌았냐 하면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2007년 10월 4일에 14선언이라는 걸 발표해요. 노무현하고 김정일이 합의를 했어. 뭐냐? 북한에서 모든 핵시설을 없애버리면 전 세계에서 북한에다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게 14선언이야. 그래서 지금 연평도 앞바다를 공동 수역으로 만들어서 그 무기가 없는, 군함이 없는 바다로 만들고 해주에다가 또 하나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남한에서 판매하는 그런 경제협력 약속을 한 게 14선언이야. 그런데 그 14선언의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북한에서 모든 핵시설을 폭파하는 거였어. 그래서 북한에서 핵시설을 폭파했어요. 그게 8월 달이야. 2008년 8월 달에 북한에서 핵시설을 폭파했는데 그래서 국제 핵무기 전문가들이 더 이상 북한의 핵시설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발표를 했어. 근데 부시가 뭐랬어? 그래도 북한은 악의 축이라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더 경제 봉쇄를 하겠다고. 그래갖고 김정일이가 그래갖고 열받아가지고
뇌졸중에 걸린 거야. 그래서 뇌졸중 걸려서 쓰러졌는데 김정일이 죽었다라고 헛소문이 돌았던 거지. 그리고 김정일이 3개월인가 지나서 그 부시 때 3개월인가 지난 다음에 완전히 그 깃털 빠진 닭처럼 완전히 말라가지고 나타나잖아. 그게 뇌졸중을 고치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북한의 의술도 뭔가 있어. 보통 뇌졸중 걸려서 죽기 직전까지 터진 사람을 그거 멀쩡히 살아나왔잖아. 대신 살이 쭉 빠졌지. 팍 늙고 살이 빠지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김정일이 그때 열받아가지고 다시 핵시설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만들었던 핵시설을, 연변 핵시설을 김정일이가 다 폭파했어. 국제 감시단 불러다 놓고 폭파시킨 거야. 그러니 이제부터는 경제 지원 해달라고. 근데 부시가 똑같이 악의 축이라고 얘기한 거야. 이게 소설로 보여? 이게 다 연합뉴스에 나왔던 일지야. 네가 모르면 소설이라는. 그래, 내가 그렇게 막 그 창의력이 있게 보였단 얘기지? 미안해. 예. 그래서 이 김정일이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핵무기를 만든 거야. 그래서 핵실험을 한 거예요. 또 핵실험하고 또 이제 그래서 막 그 문제가 생긴 거지. 그리고 지금 이제 김정은이도 마찬가지고, 김정일이가 죽은 다음에 지금 김정은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를 풀으라는 거야.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를 풀어달라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반대해? 미국의 무기 산업자들이 반대하는 거야. 왜? 아니, 북한이 경제 봉쇄를 풀고 그러니까 북한이 경제 체제를 중국처럼, 중국이 나 진짜 놀랬어요. 걔네가 뭐라 했냐? 자기네들은 중국은 자본주의 체제, 사회주의 국가다라고 얘기를 해. 경제는 자본주의, 분배는 사회주의. 예. 정치는 사회주의지만 경제는 자본주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게 혼합 경제 체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하겠다는 거야. 교류하고, 그래서 금강산 관광 재개해달라. 북한의 일관된 요구가 그거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달라. 그리고 그 경제 봉쇄를 풀고 경제 교류하게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북한이요, 그 금강산 관광은 폐지가 됐지만 개성공단 한 번이라도 폐쇄됐어? 폐쇄가 안 됐잖아. 계속 개성공단 열어줬잖아.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지는 평화의 안전망이다. 무슨 얘기냐? 이게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북한으로 현찰이 들어가고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으로 현찰이 들어가니까 북한이 남한에다가 전쟁 위협을 못했어.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때는 전쟁 위협이 없었다니까. 노무현 때 특히 그랬죠. 한 번도 북한이 도발하지 못했어. 그 이유가 뭐야? 금강산 관광하고 개성공단으로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사고 치면 그게 막히거든. 그러니까 못한 거야.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제가 방송한 지 2시간이 넘었었나요? 방송한 지 제가 2시간이 넘었었나요? 주의 체제, 사회주의 국가다라고 얘기를 해. 경제는 자본. 그래서 그 두 번째 파일로 넘어가면서 5시 4분에 녹화를 시작했는데 뭐 2시간 지났다고 이렇게 방폭되고 그러나? 죄송해요. 네. 5시 4분에 녹화를 시작했는데 2시간 10분 됐다고 방폭이 되네? 아이고, 정말 죄송해요. 깜짝 놀랐죠? 네. 이거 뭔가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조절하는 방법을 몰라. 뭐 용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아유, 이거 참, 죄송합니다. 저기 번거로우시죠? 예, 왔다 갔다. 중계방송이 벌써 2개가 생겼어요. 예. 갑자기 중계방송이 지금 2개가 생겼는데,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깜짝 놀랐죠? 네, 여러분, 죄송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1시간 50분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말하다 보면 까먹잖아. 1시간 50분 되면 녹화 종료 눌러주세요. 예, 녹화 종료해야 돼요, 녹화 종료. 안 그러면 방폭되나봐. 예, 안 그러면 방폭되는 것 같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1시간 50분 되면 방송 이렇게 끊고 가라고, 녹화 끊고 가라고 꼭 얘기해주세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언제나 박근혜가 최대 위기에 몰리면 어디선가 김정은이 나타나 구해준다. 어디선가 김정은이 깜쪽같이 사고 쳐. 짱가가 나타났냐? 이게 박근혜가 최대 위기에 몰리면 어디선가 김정은이 나타나서 짜자자잔 그 사고를 쳐줘. 그래갖고 국내 이슈들을 덮어버리고 박근혜에 대한 비난을 싹 물타기를 해주는 거야. 요거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한다. 적대적 공생관계. 짱가에 대한 모욕이야? 하여튼 적대적인 공생관계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북한은 지금 뭘 요구하느냐? 북한이 뭘 요구하느냐? 지금 이제 중국하고 북한이 뭔가 어그러졌어요. 사실 지금 북한이 사고를 친 거는 내가 볼 때 중국에다가 뭔가 요구했는데, 예, 중국에다가 이거 좀 치워주세요. 중국에다가 김정은이가 뭔가를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열받아가니까 모란봉 악단이 갑자기 철수했잖아. 그때 왜 철수했는지 막 우리나라 종편들이 막 가십을 걸었잖아. 막 낄낄거리면서 비웃었잖아. 근데 그게 낄낄거리고 비웃을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북한하고 중국이 뭔가 딜을 하다가 어긋났단 얘기야. 그래서 지금 북한이 열받아가지고 시위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북한이 시위를 하면 뭐가 어떤 문제가 터지느냐? 우리나라의 전쟁 리스크가 올라가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우리나라는 막 종편들은 신났다고 막 그걸 팔잖아. 막 북한과의 전쟁 위협 막 팔아먹잖아. 그런데 북한이 사고를 치면 외국 투자자들이 빠진다고.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그래서 북한이 사고를 치면 우리가 치명상을 받는 거야.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서 북한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잃을 게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신중하게 다가가고 사고를 못 치게 컨트롤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조폭도요, 합리적으로 설득이 가능해요. 예. 이 조폭들도요, 합리적으로 설득이 가능한 애들이야. 북한이 원하는 건 뭐야? 먹을 거야. 경제야, 경제. 자기네 경제 지원해달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 소위 자본주의 체제를 되게 강화하려는 사람이잖아. 자본주의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옛날에 내가 시진핑 이전에 갔던 중국하고, 시진핑 이후의 중국하고요,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우리나라랑 별 차이가 없어. 옛날에는 정말 중국을 딱 가서 보면, 후진국이다. 중국은 후진국이다는 인상이 분명했어. 근데 내가 이번에 가보면서 느낀 게, 아니다. 중국이 절대 지금 후진국이 아니다. 생활 수준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중국의 생활 수준이 우리랑 거의 비슷해. 이건 어떤 문제냐? 그러면 중국이 후진국이라도 됐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의 경쟁력이 사라졌다는 얘기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시진핑이 중국을 이제 사회주의적으로 운영하면서 철저히 부정부패하고 싸움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그거 알죠? 우리나라에 왜 명품 짝퉁이 많았잖아. 짝퉁 명품이 되게 많았는데 그 짝퉁 명품을 주로 다 중국에서 주문 제작했어요. 중국에서 주문 제작해가지고 짝퉁 명품을 만들었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그 짝퉁 명품을 중국에서 못 만든다는 거야. 왜냐하면 중국에서 그거 만들다가 걸리면 무기징역이래. 최소. 중국에서요. 그 짝퉁 문제에 대해서 짝퉁으로 뭘 제작하다가 걸리면 이제는 무기징역을 때린다는 거야. 굉장히 중형을 준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왜 중국에서 보이차나 또는 왜 보이차나 비싼 명주를 다들 왜 가짜라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중국은 어떻게 했느냐? 전부 다 이제는 허가증을 준다는 거야. 그런 비싼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허가증을 주고 대신에 그 허가증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위작을 팔았다, 위품을 팔았다, 가짜를 팔았다, 그러면 얘는 막 사형 가까이 되는 거야. 무기징역에 전재산 몰수. 내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중국에서 무슨 은행장이, 농협은행장인가가 여자였대. 근데 이 여자가 베이징의 아파트를 100채를 갖고 있었다니까, 100채 이상. 근데 베이징의 아파트 한 채가 4, 5억이었대. 그 4, 5억짜리 아파트를 100채를 가지니까 이게 400, 500억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시진핑이? 그 여자 감옥에 보내고 전 재산을 몰수했대. 그 다음에 어딘가에, 광저우인가 어딘가에 경찰이 또 베이징에 집을 100채 이상을 갖고 있었대. 걔도 걸려가지고 전 재산 몰수당하고 10년 징역형에 처해졌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했다고 감옥 가지 않잖아요. 근데 시진핑의 중국은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쿤밍이란 도시를 갔는데 비행기가 갈 때 4시간 연착되고 거기서 또 리장 갈 때 또 2시간이 연착이 됐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가 습지인데 그 습지대에다 공항을 만들어서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쿤밍 시장이 저기 잘리고 형 살고 있대요. 우리나라는 그런 걸로 아무도 처벌 안 받잖아. 근데 뒷돈 받고 습지에다 공항 지었다고 쿤밍 시장 처벌받았대.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엄격한 거야. 부정부패를 한 관료들에 대해서 시진핑이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고, 그 다음에 민간 업자들 속에서도 그 신뢰성을 높이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물가가 우리나라랑 비슷해. 옛날엔 중국이 쌌어. 지금은 싸지 않아. 물론 길거리에서 과일 팔고 이런 건 싸요. 근데 허가된 업소에서 파는 물건은 우리랑 똑같아. 허가된 업소에서 파는 물건은요, 뭐 마트나 이런, 그 뭐라 그래, 편의점에서 파는 거 똑같고요. 아메리카노 한 잔에 유기농은 7,000원이야. 유기농 아메리카 한 잔에 7,000원이야. 공항에서. 물가가 싸지 않아. 그만큼 생활 수준도 좋아졌다는 거야. 그리고 공항에 있는 그 새까맣게 깔린 중국인들 80%가 아이폰 쓰고 있고, 그만큼 중국은 자기네들의 소비력, 그래서 중국에다가 모든 나라가 거기에 가서 물건을, 그러니까 중국에 가는, 내가 중국에 10년 전에 갔을 때, 중국에 막 길에 널린 게 아우디야. 길에 널린 게 아우디, 벤츠, 폭스바겐이더라고.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 공장들이 10년 전에 중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팔았던 거야. 그래서 왼쪽 엉덩이에 한문이 붙어있는 차들이 중국산 폭스바겐, 중국산 벤츠, 중국산 아우디였던 거야. 그거를 전부 다 이제 중국에서 그걸 만들어서 팔도록, 그러니까 공장들을 거기다 지어서 거기서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한테 판 거지. 근데 우리는 그때도 대륙 그러면서 무시했잖아. 10년 전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아? 특히 이명박 때 중국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 이명박 때 중국 그 5년 동안에 중국은 무지무지하게 발전한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제차, 지금 현대기아차가 왜 애를 먹고 있냐면, 그 현대자동차에서 산타페, 그게 서민들 타는 SUV라고 나온 건데 4천만 원 정도 돼야지 옵션 좋게 해서 사. 근데 4천만 원이면 폭스바겐 티구안을 사요. 그죠? 4,200인가? 그 정도밖에 안 해. 그러니까 외제차가 지금 굉장히, 그 다음에 포드 익스플로러인가도 되게 5천만 원대로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뉴 그랜저 살 돈이면 그 포드 익스플로러를 사고, 산타페 살 돈이면 그 티구안을 사는 거야. 근데 걔네들은 전부 다 뭐다? 중국산이다. 중국에서 만든 차들이야. 중국에서 만든 BMW가 길 가다가 불나는 거예요. 중국에서 만든 BMW가 지금 벌써 올해만도 5대인가 10대인가가 불이 났어. 달리는 차에서. 그게 중국산 외제차들인데, 문제는 뭐냐? 그러거나 말거나 국산차를 살 거면 차라리 외제차를 산다는 거야. 내가 더 웃긴 거, 티구안이 중국에서 2천만 원이더라? 중국에서는 티구안이 2천만 원이야.
우리나라에서 4천만 원인데. 왜 그러냐? 중국에서는 2천만 원을 줘도 티구안을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국산차 가격이 4천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티구안을 4천만 원을 파는 거야. 우리나라의 반값이라니까요. 그 외제차가 우리나라의 반값이야. 그게 우리나라에 오면 4천만 원에 팔리는 거야. 예. 지금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산타페 2천만 원에 팔아요. 우리나라에만 4천만 원에 파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 그 현대 기아차를 안 사는 거야. 문제는 이 자동차 기업이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면 망하게 되고, 자동차 기업이 망하면 자동차 회사에다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망하고, 그래서 대규모 실업사태, 대규모 국가부도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현대기아차에게 우리가 특단의 요구를 해야 돼요. 정부 차원에서 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파는 게 가격이 틀리냐, 같은 값에 팔아라고 요구해야 된다니까. 미국은요, 우리나라에서 다 돈 주고 나는 옵션이 거기는 그냥 기본이야. ABS도 기본이고 에어컨도 기본이고 다 기본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걔네는 2,500만 원 주면 제일 좋은 그 산타페를 사는데, 우리는 같은 차를 사려면 4,300을 줘야 되는 거야. 이거 왜 이러냐고. 이러지 않도록 정부에서 그걸 조정을 해야, 그래야 현대 기아차를 국민들이 사게 되고, 그렇잖아요. 티구안 4천만 원인데 산타페가 2천만 원이야. 그럼 이 산타페를 살 거 아니야. 좌우지간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다. 그러니까 글로벌 가격제. 그러니까 차라리 미국산 사면 되잖아요. 미국산 현대자동차. 그래서 사다가 미국에서 만든 똑같은 그랜저인데 이름 달리 파는 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타고 다니잖아. 그러면 그거 왜 나빠요? 그 개인에게는 이득이지. 좋은 차를 싸게 사니까. 그러나 미국산 자동차는 미국 노동자들이 만든 거야.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산 자동차를 사면 안 된다고. 미국산 현기차를 우리나라에서 사면, 우리나라에서 직구를 하면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만들어지지만 우리나라 현기차의 노동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건 현대기아차에게 미국하고 똑같은 가격에 팔아라 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지. 예. 네. 쌍용차 해고 노동자 복귀했다. 그래서 나도 지금 쌍용차를 사볼까 생각 중이야. 예. 쌍용차가 그 대량 해고한 것 때문에 나는 그 쌍용차를 안 사겠다 그랬는데, 그 쌍용차에서 대량 해고됐던 노동자들이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다시 재취업됐다는 거죠. 예. 이번에 막 복귀했다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나도 쌍용차를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되죠. 쌍용차가 종류가 뭐뭐 있어? 예. 하여튼 이 쌍용차의 노동자 복직. 그리고 내가, 원래 나는 오뚜기 라면 안 먹었어. 근데 오뚜기는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전부 다 정규직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 가면서 컵라면을 오뚜기 진라면 사갖고 가고, 그리고 집에도 라면을 내가 맨날 신라면을 먹었었는데, 신라면 아니면 삼양라면을 먹었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진라면으로 세팅 다 했어. 예. 이 오뚜기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착한 소비예요. 노동자에게 대우해주는 회사의 물건을 우리가 구입하는 거. 그게 착한 소비야. 그러니까 쌍용차에서 노동자들을 다시 다 고용했다. 그러면 쌍용차를 사주고, 라면은 오뚜기가 정규직이다. 그럼 오뚜기 라면을 먹어주고, 그런 게 착한 소비예요. 예. 나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지금 전 세계의 자본가들이 먹튀야. 다 먹고 튀어. 그러면 먹튀 자본들에게 싸워서 소비자들의 이익권을 챙기는 방법은 뭐냐? 전 세계 소비자가 단결하는 거야. 전 세계 소비자가 단결해서 부패 기업, 부정 기업의 물건은 불매 운동을 같이 해주고, 나쁜 회사 물건은 사지 않는 거지. 예. 그래서 전 세계 소비자들이 연대 활동을 해서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주는 회사의 물건을 사서 쓰는 그런 착한 소비 운동을 벌여야 한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뚜기가 전부 다 정규직이다. 난 그게 근데 좀 이해는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마트 노동자들을 전부 다 정규직으로 고용했다는 거지?
괜히 나중에 이거 거짓말로 나오는 거 아니겠지? 확인을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 이제 지금 이제 뭐 오뚜기 라면은 예, 예. 하여튼 뭐 오뚜기가 지금 노동자 마트에서 일하는 1,800명 노동자도 전부 다 정규직이다. 그 다음에 풍년압력솥이 왜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그 밥솥 회사가 풍년압력솥이더라고. 풍년압력솥 회사가 소위 중국에다 공장을 지었다가 철수하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그 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풍년압력솥에는 오래된 노동자, 숙련된 노동자들이 30년씩 막 일을 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거의 집이 두 채래. 집이 두 채고 자식들 다 대학 보내고 자식들에게도 막 그 전셋집도 크게 얻어주고 그럴 만큼 풍년압력솥이 그렇게 노동자들에게 그러니까는 거기는 이윤이 남잖아. 이윤이 남으면 노동자들에게 다 나눠준대요. 예상외로 이윤이 많아지면 그 이윤을 다 나눠준대. 그래서 풍년압력솥은 원래 보너스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옛날에 보너스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었어. 1980년대까지만 해도 보너스가 뭐냐면 회사가 경영을 해서 예상 이상으로 목표했던 이윤 이상을 냈어. 그럼 목표한 이윤 이상이 나오면 그 남은 그 더 들어온 부분을 직원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게 보너스야. 그게 성과급이었고.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성과급과 보너스가 사라진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한미약품이 1,000억을 나눠줬어요? 한미약품이 자기네 주식이 올라가니까 주식을 1,000억 원어치 나눠줬다? 오케이.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냐? 우리 사주죠. 직원들이 주식을 나눠 갖게 되면 내 회사의 주식을 올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잖아. 더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회사는요 1,000억어치 주식을 나눠주고 2-3천억의 효과를 볼 거야. 그렇잖아. 그렇게 직원들을 가족으로 대우해주고 직원들에게 이윤을 나누는 회사들은요 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미래 경영 방식이야. 그게 이미 언제 나왔냐면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에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 뭔가 경영이 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이라는 천민 자본주의적 방식의 경영은 잘못됐다라는 그 문제 제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유행했던 게 미래 경영, 창조 경영, 투명 경영 이런 말들이 나와. 그 미래 경영이라는 게 공존, 노동자와 사업주와 소비자가 공존하는 경영, 그리고 창조 경영, 그게 뭐냐면 무한 경쟁 시대에 좀 더 아이디어들에 집중해서 이 경영을 좀 더 창의적으로 하자. 그 다음에 투명 경영. 그래서 투명 경영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족벌 체제 같은 거 하지 않고 투명하게 수입 지출을 다 공개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경영을 해서 그래서 그 세금도 제대로 내고 이러자.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게 벌써 2000년대라고. 투명 경영, 그리고 그 창조 경영, 미래 경영 이런 것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역행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금 족벌 경영, 재벌의 무능한 족벌들이 그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그런 꼬라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려운 건 국제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하나는 정부 권력이 무식해갖고 무능해갖고 그 대기업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고 조절하지 못하는 거고 그 대기업의 탐욕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대기업이 무능한 오너들이 족벌 경영, 문어발 경영을 하면서 실제로 국제 경쟁력이 저하된 거야. 그게 우리 경제의 문제점이에요. 근데 이제까지 종편이나 이런 언론들은 끊임없이 우리나라 경제가 안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 그랬어? 노동자가 파업하기 때문이다. 개지랄이고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계속 파업을 하고 그 노조가 강화됐다면 노무현 정부 때 귀족 노조라 그러면서 비웃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민노총이 더욱더 성장했을 것이고, 그랬다라면 우리나라의 지금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비정규직 저임금에 허덕이지 않았을 거야. 그게 민주노총이 약화됐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있었어. 한국노총은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었고, 민주노총은 진보적인 성향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한국노총이 분노한 거야. 정부에서 너무나 노동자들을 죽여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노총조차도 민주노총 쪽으로 기울었어. 그래서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이랑 공동 전선을 긋고 지금 노동5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지금 무슨 또 다른 노총을 만들었어. 일베스러운 그러니까 노조,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적극 지지하는 노조를 만들었어요. 무슨 노조인 것 같은데? 예. 전국 무슨 노조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소위 새누리당에 적극 지지하는, 그래서 박근혜 노동학법을 지지하는 노총을 만든 거야. 그 전국 노총이야. 그래서 극우적인 성향의 노총. 자, 이 회사는 존재 목적이 뭘까요? 얘네들은 한마디로 어용노조들의 총합이 되겠죠. 어용노조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을 복수로 만들 수 있어, 회사마다. 근데 옛날에는 하나밖에 안 됐어. 옛날에 하나의 노조만 가능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삼성이나 이런 데에서는요, 노조를 지네들이 임원들 몇 명이 만들어. 그래서 노조를 설립 등록을 해버려. 그러면 진짜 노동자들이 노조를 못 만드는 거야. 그게 어용 노조였어요. 그런데 복수 노조가 만들어지게 됐어. 이명박 때. 그래서 복수 노조를 만든 이유는 왜일까? 한마디로 강성 노조인들을 무너뜨리려고. 강성 노조가 있는 노조들을 사업장을 무너뜨리려고 복수 노조를 허용한 거야. 그래서 강성 노조가 있는 곳에는 어용 노조를 또 하나 만들어서 노동자들을 이간질시키려고 만들었는데, 웬걸 이게 한국노총을 변화시켰어. 복수 노조 제도가 한국노총을 변화시켰어요. 왜냐하면 노조끼리 경쟁을 하게 되는 거야. 더 많은 조합원들을 확보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노총도 그 노동자 입장에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예. 노동자 쪽에 더 가깝게 생각하게 된 거야, 한국노총이. 옛날에는 어용노조 중심이었는데 한국노총도 합리적 노조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합리적 노조가 되는 한국노총을 버리고 지금 우리 채팅창에도 전국노총 지금 댓글원들이 와서 띄우고 있잖아. 오늘도 내가 여러 번 봤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고 민주노총 욕한 다음에 전국노총이 갑이제? 그러는 거 봤죠? 오늘 보신 분. 나도 아까 오늘 서너 명 봤거든요? 예. 지금 민주노총을 뜬금없이 욕하면서, 전국노총을 띄우는 게 댓글원이야. 목적이 뭐냐? 노동5법 강요하려고. 박근혜 노동학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망치부인 뜻이 뭐임? 망치로 깐다? 그래. 너는 아무리 우리 방송에 있어봤자 머리가 깨이지 않을 것 같아서 너는 그냥 블랙이야. 여기서 설명하려면 입 아파.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극우 성향의 노조야. 극우 성향의 노조를 만들어서 결국 그 회사가 지배하는, 회사의 영향력 하에 있는 어용 노조들을 움직여가지고 노동업법을 찬성하는 그런 여론몰이를 하려고 만든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견제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이제 사실 내가 오늘 생방송을 한 이유는 이 북한 바람, 북한에서 불어온 핵바람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내가 오늘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요. 예. 지금 현재 다시 얘네들이 이제 여론 조작을 시작했어. 다시 지금 이제 이 북한 파리를 막 하고 있는데 지금 막 저녁 때가 되면서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북한 파리가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했다가 지금 내일 아침까지 오늘 밤에 이제 그 여론몰이용으로 기사들이 쫙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저녁 시간이 여론 조작 시간이잖아. 그래 이제 댓글원들 투입해가지고 막 북한 핵바람을 몰이를 하고 싶은가 봐.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미 언제 작년 8월에 전쟁 공포파리에 대해서
마스터를 해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이 얘네들이 여론 조작이 먹힌다면 우리 방송에 죄 몰려와가지고 그 막 시청률이 막 10,000명 찍으면서 전쟁 나나요? 이랬을 거야. 차분하잖아. 그리고 보니까 종편을 보는 어른들도 별로 없어. 종편을 보는 어른들도 없고, 그리고 진짜 전쟁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전철에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이런 막 전쟁 공포 같은 게 일어나잖아. 그러면 전부 다 슈퍼에 가갖고 싹 사재기를 한 다음에 집에 들어가 있어.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이랑 다 모여있지 돌아다니지 않아. 근데 내가 아까 전철 타고 오면서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전철에 가득 찼어. 전쟁 공포가 이제는 안 통하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도 전쟁 공포가 안 통하는 거야. 전부 다 나들이 나왔더라고. 예, 날도 추운데. 예, 이제는 안 먹힌다는 얘기야, 북풍이. 왜냐하면 이제까지 독재 정부는 이 박근혜와 박정희의 공통점,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지방자치단체를 고사시키고 그러면서 1인 독재체제를 만들면서 빨갱이에 대한 공포팔이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박근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늙은 거야. 너무 늙고 그 시대 세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너무 늙었어. 무슨 얘기냐. 옛날에 박정희 시대에는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별로 없었어. 전체 국민 중에 대학교 물을 먹은 사람이,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1%도 안 됐을 거야. 박정희 때는. 박정희 때 전체 국민 중에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1%도 안 됐을 거라고. 많이 잡아야 한 2%? 그리고 고졸도 별로 많지 않았어. 1970년대는요, 이 성인들의 대부분이, 특히 도시에 있는 성인들 대부분이 중졸 혹은 초졸이었어. 왜냐면 중졸이나 초졸을 하고 중학교 다니다 말거나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 와서 노동을 하다 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박정희 때 대부분의 그 소위 40대들이 학력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박정희식 공포 정치가 통했던 거야. 예. 대부분이 중졸이고 고등학교도 못 갔지. 그리고 다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국민 중에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15% 20% 돼요. 대학물 먹은 사람이 15% 20% 이상이야. 그 다음에 기본이 고졸이잖아. 고등학교 졸업장은 다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고등학교 교육이 20년 동안 민주정부였잖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 15년을 거친 교육을 받은 세대들은 지금 옛날 박정희식, 박근혜식 공포정치가 안 통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봐요. 내가 우리 국민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건 그런 부분이야. 옛날에 박정희가 막 겁을 주면 국민들이 공포에 떨었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만세만세. 그래서 지금도 80대 할머니들은 만세만세 하잖아. 7, 80대 어르신들이 만세만세 하는 이유가 지금부터 40년 전에 30, 40대 성인들 많이 못 배우고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그래서 겁이 많았던, 뒷백이 없었던, 그러니까 정권이 협박을 하면 꽃빵 넘어갔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7, 80대 어르신들이야. 그런데 지금은 요 60대 미만은 학력이 높아졌고 그 세상 물정을 알아 이제. 그리고 무엇보다 첫 번째 학력이 높아진 거고, 두 번째는 이때 막 청소도 해요. 예. 두 번째는 인터넷이야. 인터넷 대한 언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네들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채널A, TV조선 그들이 주도하는 여론 조작이 안 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얘네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그 다음에 따라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다르잖아. 여론조사 결과가 제각각이야. 이건 무슨 얘기냐? 여론조사라는 이름의 여론조작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제 국민들이 여론조작이라는 이름의,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이름의 조작이 안 통하는 거야. 그게 2007년, 8년까지도 통했어. 그런데 이명박 때 너무나 드러난 거야. 이명박 때 여론조작을 너무 티나게 했기 때문에 드러난 거야. 그리고 그래도 여론조작을 하더라도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있었어.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메르스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언론에 대한 신뢰를 접어버린 거야. 세월호 때 전원구조, 메르스 때
막 한 4일 동안은 뭐 국민 다 죽을 것처럼 겁을 주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별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세월호와 메르스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언론을 믿지 않게 된 거야. 그리고 여론 조작의 그들의 메커니즘이 전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들의 통치 방식이 드러나 있고 이걸 인터넷 언론인들이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언론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감이 깨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무엇도 확실하지 않아. 아무것도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 더 간절히 기도하는 측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지금 자기네 지지자들 모아놓고 화살로 바위를 뚫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가 화살로 바위를 뚫으라고 막 그러는 게 의지를 가지라는 거야. 이렇게 단결을 해봐라. 근데 이제 잘 안 되는 거지. 내가 볼 때 이제 화살로 바위 뚫어라 이게 좀 안 먹히는 것 같아.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여러분과 꼭 같이 읽고 싶었던 기사가 있는데 경향신문에서 나온 기사인데 박근혜 발언의 수위가 낮아졌다. 이제까지 박근혜가 막말 정치를 했단 말이야. 굉장히 막 제정신이 아닌 듯한 흡사 광인의 분위기를 내는 막말 정치를 했어요. 박근혜가 이제까지 막 협박하고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런데 어제부터 어제 나온 발언이 경향신문에서 얘기하기를 박근혜 발언이 수위가 낮아졌다. 박상군, 여자 연상군. 이 박근혜 발언이 낮아졌다. 수위가 낮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지금 위안부 문제로 인한 역풍이 그렇게 가져온 것 같다. 라는 이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 기사 좀 한번 올려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냐. 채널A, TV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믿고 그 박근혜 주변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고를 쳤어. 막 밀어붙인 거야. 그런데 그게 지금 안 통하고 있다고.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TV조선, 채널A 믿고 막 박근혜 똥꼬 빨아주면 박근혜 여론조작이 될 줄 알았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낮에 하루 종일 채널A, TV조선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보는데 왜 보느냐? 웃겨서 본다고. 저놈들이 또 무슨 뻥 까는지 웃겨서 본다고. 믿는 게 아니라 그거 보면서 막 비웃고 때때로는 막 지금 울산이나 부산 쪽에서 들어온 얘기 들으면 채널A 보면서 채널A, TV조선을 막 욕한대잖아. 어르신들이. 저 하루 종일 거짓말하고 앉아있다고. 왜? 뭐 때문에? 손석희 뉴스가 다 정리를 해주는 거야. 하루 종일 채널A, TV조선 보면서 그거 뻥 까는 거 보면서 심심하니까 노시다가 저녁 때 되면 다 손석희 뉴스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손석희 뉴스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언론인이 손석희예요. 손석희 뉴스를 보면서 전부 다들 정리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다 그 다음에 이제 뭐 CBS 라디오도 큰일을 하고 있죠. 좌우지간 그래서 내가 볼 때 쟤네들이 지금 만들어낸 여론 조작이 안 통해. 근데 난 이런 생각이 들어. 지금 여론몰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자본의 속성이야. 뉴스의 시청률이 계속 떨어진 게 누구 때문이야? 케이블 TV 때문이에요. 지금 국민들 도시에서 대부분 IPTV 보잖아. 대부분 IPTV를 보기 때문에 뉴스의 시청률이 낮아진 거야. 옛날에는 볼 게 없었기 때문에 KBS 뉴스, MBC 뉴스 많이 봤어. 지금 KBS, MBC 뉴스 신뢰도가 5등, 6등 하고 있잖아요. 안 믿고 안 봐. 언론으로서 가장 신뢰도 높은 게 손석희 뉴스. 손석희 뉴스가 지금 제일 높게 신뢰도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는 뉴스들을 잘 안 보는 거야. 너무 재미있는 프로들이 많아서. 그래서 내가 볼 때 쟤네들의 여론 조작이 안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하냐면 그 노인정 있잖아요. 경로당, 노인정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막 구라를 까는 거야. 찜질방, 경로당 이런 데 가서 막 노인들한테 막 그 구라를 까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구전홍보단을 막 돌리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무슨 찜질방 같은 데 가서 그렇게 막 떠드는 아줌마들 보면 어머 저기 거짓말하고 있네 그러면서 막 뉴스를 찾아서 읽어주는 거야.
친구들끼리 같이 막 읽어줘서 맞불을 놔줘야 돼. 지금 찜질방 같은데요, 아예 상주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쪽 애들이 상주를 해. 선거 때가 되면 여러분 한번 찜질방 가보세요. 선거 때 찜질방 가잖아. 그러면 지역마다 상주하는 팀이 있어. 그래가지고 계속 새누리 입장을 막 홍보하는 아줌마들이 있어. 구전홍보단. 그런 조직이 있어요. 아예 그런 조직을 돈 주고 돌려. 그래서 뭐 미용실이나 이런 데도 돌아다니면서 일부러 그렇게 떠드는 거야. 낯선 손님이 와서 막 박근혜를 찬양한다. 틀림없는 구전홍보단이야. 예. 그래서 그렇게 구전홍보를 막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제 어떤 사람이 그래서 망치 부인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설을 준비해야 돼요. 돌아오는 설을 준비해야 돼. 무슨 얘기냐? 설 때 가족들을 만나서 설명할 만한 모든 공부를 다 해야 돼. 망치 부인의 지난 방송들 쫙 다시 보기 하면서 국제 정세, 국내 정세, 경제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왜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생겼나? 왜 결혼하지 못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아이를 못 낳는가? 왜 부모님들한테 용돈 못 드리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준비해야 돼. 그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뭐야? 지금부터 그 구정 때 만날, 설날 만날 가족들에게 밑밥을 깔어. 뭘 해야 되냐? 친분 관계를 회복하는 거야. 이번에 명절에 오냐? 안부 인사도 좀 하고, 그 문자 있으면, 전화는 어색해요. 문자라도 보내면 되지. 문자라도 보내고 이러면서 사전에 밑밥을 까는 거야. 뭐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이번에 명절에 올 거냐? 그 다음에 작은 선물. 값이 얼마 안 나가는 뭐 1, 2만 원짜리라도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특별히 챙기세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명절에 가서 막 정치적인 얘기를 입 밖에 내지 마. 먼저 절대 입 밖에 내지 마. 예. 그리고 명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최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야. 최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먼저 선물을 쫙 돌리면서 이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누군가가, 그렇죠, 신뢰도를 높여야 돼요. 가족들 설득하는데 우선은 말빨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설득하는데 필요한 건 먼저 사랑과 신뢰야. 가족들에게 사랑하고 베풀어서 그들이 우리를 신뢰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게 돼. 마음을 열게 돼. 그리고 절대 내 입장을 먼저 설명하지 말고 묻게 해야 돼. 물어보게. 예, 물어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틀림없이 이제 막 박근혜를 지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무식하게 말을 먼저 시작할 거야. 그러면 그때 딱 맞받아치면서 그게 아니고요. 그럼 돼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 절대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면박 주지 마세요. 그냥 웃어주세요. 예, 웃어주시고, 아이, 됐어요. 저희 식사나 하세요. 이렇게 해서, 왕따 분위기를 만드는 거지. 그리고 절대 부모님들하고 정치적으로 맞서지 마세요. 예. 그 부모님들하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라면 용돈을 두둑히 드리고 내내 하세요. 옛날하고 다른 모습. 너 왜 이렇게 갑자기 달라졌니? 그러면 제가 요즘에 망치 부인 방송을 듣는데요. 망치 부인이 부모님한테 정치적으로 맞서지 말라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부모님들이 얘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나도 박근혜 잘못한 거 안다. 예. 부모님의 마음을 일단 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얘기하셔요. 나도 박근혜 잘못하는 거 안다. 이명박이 잘못하는 것도 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잘못했다고 비판한다고 나아지는 거 있냐. 그래도 괜히 찍혀서 고생하지 않으려면 협조하는 게 옳지 않느냐. 부모님의 논리는 그거예요. 그리고 네가 다칠까봐, 네가 회사에서 불이익 당하고 네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게 걱정이다. 부모님 그렇게 나오셔요. 그러면 그때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야.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 내 걱정해 주셔서 진짜 감사하다. 그러면서 일단 감사를 표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데 실제로 제가요 우리 뭐라 그러나 딸내미 공부하는 걸 보면서 화가 나는 거야. 얘가 고1인데 내 고3 때보다 한 3배로 공부를 해. 내가 고3 때 공부했던 것보다 한 3배 정도를 공부하는 거야. 세상에 방학 때인데 아침에 7시에 가가지고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는 거야.
그 내가 미친 거 아니냐고. 야, 고1이 무슨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냐고 막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뭐래냐면 다 그렇게 한대. 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지 친구들도 다 그런다는 거야.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아침에 7시 반부터 밤에 10시까지 공부를 하냐고 고1이. 고3 때는 어쩌라고. 그 왜 그러냐면 이게 무한 경쟁이라서 그렇다는 거야. 무한 경쟁이라서 그래서 그렇게들 다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든 생각이 왜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네가 노력해봤냐고. 제대로 된 노력해봤냐고 그러잖아. 그 말 하지 말라는 그 김병관 씨의 말이 딱 맞는 거야. 우리 때는요. 그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법대 수석했어요. 요즘 애들처럼 우리가 공부했으면 서울대법대 수석했다니까. 4년 장학생 했을 거야. 지금은 우리 때 훨씬 더 공부를 해서 지방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대 간 애들이 수준이 낮고 공부 못해서 가는 게 아니야. 무한 경쟁 때문에 간다니까요. 내가 우리 딸처럼 공부했으면 난 서울대법대 수석으로 들어가서 4년 장학생 했을 것 같아.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방대학 나왔다고 취직 안 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얼마나 어이가 없어. 그러니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부모님께 솔직히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은 무한 경쟁이고 그 다음에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었다. 옛날에는 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졸 취업? 그거 개뻥이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거 몇 명 안 돼요. 그거 지금 박근혜가 반짝 쇼하느라고 선거 전에 올해 막 대학생 대졸자 청년들이랑 막 고등학교 졸업자들 취업시켰지. 내년 선거 끝난 다음에 그대로 유지되는지 한번 보라고. 20대 명퇴? 남의 얘기가 아닐 거야. 올해 막 취업되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 내년 후년까지 계속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 지금 청소미화원에 다 대졸자야. 청소미화원 시험 보러 온 사람들이 다 대졸자라니까? 그만큼 힘든 거야, 이 취직이. 그래서 부모님들께 그 얘기를 드려야 돼요. 컴퓨터가 만들어져서 옛날에는 사무직 직원들을 많이 뽑았는데 옛날에 비해서 100분의 1만 뽑아도 그 회사가 돌아간다. 옛날엔 그래서 진짜로 옛날에는 전부 다 서류 정리했어. 옛날엔 타이피스트라는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각 부서별로 여직원이 타이핑을 했다니까. 그래서 서류를 만들었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타이피스트 있어요? 없어요. 다들 모든 직원이 컴퓨터에다가 각자 입력해서 회사에 올리면 회사에서 공유해버리잖아. 속기사하고 다른 거야. 속기사는 법원이나 이런 데에서 법원이나 국회에서 말 빨리 받아 적는 게 속기사이고 타이피스트라 그래갖고 서류를 이렇게 쳐주는 타이핑해주는 직업이 따로 있었어. 근데 지금은 사무 자동화가 돼서 모든 사람이 컴퓨터로 서류를 작성하기 때문에 타이피스트가 사라진 거야. 그리고 옛날에는 서류를 하나를 뭐 필요하다. 그러면 또 타이핑을 하거나 아니면 복사를 그러다 또 계속 타이핑을 하다가 나중에 복사기가 생기지. 그래서 복사를 해서 공유를 하면 복사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그걸 옆으로 던져주는 옮기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랬단 말이야. 지금은 어때? 회사 인트라넷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바로 뜨잖아.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야. 사무 자동화 때문에. 사무 자동화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국내 공장이 사라지는 거. 국내 공장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로 가는 거야.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졸자가 관리직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관리할 노동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자리가 또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못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그래. 이게 전부 다 사무 자동화 때문이야. 근데 독일이 청년 실업률이 제일 낮잖아. 왜 그러냐? 독일은 아예 고등학교 때 직업교육을 시켜버려. 마이스터고라고 그래서 마이스터 제도.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에서 흉내냈지만 우리나라에서 마이스터로 취직을 제대로 한 데가 없어요. 마이스터고라고 얘기하면서 취업하는 데가 다 어디냐? 무슨
개고깃집 이런 데 취업한 것도 전부 다 취업률에 넣어. 그게 무슨 마이스터야. 디자인 공부 시켜갖고 개고깃집 저번으로 취직시킨 다음에 취업률로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마이스터가 아니야. 근데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는 대학 갈 필요 없이 가령 빵 마이스터면 빵 마이스터한테 배우고, 치즈면 치즈, 가구면 가구, 악기면 악기, 이렇게 전문 장인들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쪽 분야로 계속 발굴이 되는 거예요. 발전이 되고. 어디서 배웠더라? 아! 중국에 갔는데 뭐가 있냐면 자수학원이 있는 거야. 중국에 자수학원이 있는데 그 자수의 수준이 너무 기가 막히는 거야. 비단이 투명하다니까? 투명한 비단에 양면으로 자수를 놓은 거야. 그런데 그 자수의 기술이요, 사진을 못 찍게 해갖고 못 갖고 왔는데 정말 그 자수 자체가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너무 잘 놓은 거야. 그런데 그 자수학원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자수가 너무 힘들잖아. 그 건물 안에 형광등이 없는 거야. 어둠침침한데 자수를 놓고 있어가지고 이러면 눈 나빠지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형광등 불빛이 더 눈을 나쁘게 한대. 그래서 형광등 불빛이 아닌 자연 불빛에서 자수를 놓는 애들이 쫙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그 스스로 돈 주고 와서 배우는 건가 그랬더니 아니래. 걔네들은 나라에서 월급을 받고 자수를 배운대요. 중국의 자수 기술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수를 가장 잘 놓는 애들을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 그 학원을 다니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자수를 놓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거야. 그게 마이스터더라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만들어낸 작품이 정말 무시무시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야. 기능장을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한옥 배우러 다녀도 돈 주면서 가르치지 않잖아.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나라에서 돈 주면서 그 후세를 키우지 않잖아. 근데 중국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본 거야. 그 밖에도 내가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내가 오늘 방송을 9시간 했어. 보느라고 괴롭죠?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늘 내가 방송을 9시간을 했어. 11시부터 해가지고, 11시부터 지금 9시간 동안 방송을 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재방송을 다 못 틀 것 같아. 그죠? 재방송을 다 못 틀 것 같아서 아까 낮 방송은 제끼고 낮에 모바일 방송을 일단은 내가 오늘 저녁 때 한 방송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모바일 방송은 뽑아서 할게요. 일부 뽑아서. 예, 인터뷰 오늘 그 누리과정 이야기한 거는 좀 넣어서 하여튼 그게 지금 될래나 모르겠다. 하여튼 내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쓸만한 거를 재방송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방송 보느라고 애쓰셨죠? 고생하셨죠? 죄송해요. 방송이 너무 길었어요. 예. 내일은 하루 방송을 쉴까요? 안 되겠죠? 내일 방송 쉰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대신 내일은 2시부터 4시까지 짧게, 내일은 2시부터 4시까지 짧게 할게요. 예. 짧게 하고, 오늘 내가 9시간 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내가 오늘 9시간 방송한 건 3일치 방송을 한 거야. 내가 3일치 방송을 했기 때문에 내일은 내가 2시간만 방송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할게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박근혜의 마지막 무기가 떴어요. 뭐요? 북풍.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마지막 무기 북풍이 떴어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철수 바람도 김한길 바람도 연예인 바람도 안 통하는구나. 지금 박근혜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구나. 그래서 얘네들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구나. 그게 북풍 카드구나. 라는, 북풍 카드를 꺼냈다는 건 그만큼 얘네들이 다급했구나.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북풍이 안 통한다 그래도요, 얘네가 3일만 똑같이 떠들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오늘부터 3일이 중요해요. 오늘부터 3일 동안 얘네들이 오늘 밤부터 해갖고 북풍몰이를 막 해댈 겁니다. 이 북풍몰이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끄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북풍에 타버릴 거예요. 북풍은 독풍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 죽을 수 있어요. 오늘부터 3일만 버티세요. 3일 동안 이 북풍에 대해서 그 국정원이 한 말, 국정원에서 수소폭탄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럼 뭐냐? 그럼 너는 왜 북한에 대해서 몰랐냐? 도리어 우리가 공격으로 나가야 돼. 방어로 나가면 안 되고 공격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북한에 대해서 절대 옹호해주지 마세요. 북한의 핵실험은 옹호할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 북한은 한마디로 미친 조폭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 정부에게 그 미친 조폭을 왜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 컨트롤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김대중 때는 뭐 연평해전이 있었으니까 빼더라도 왜 노무현 때처럼 북한을 컨트롤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가 이 싸움 힘들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힘든 싸움이에요. 네, 지금 우리는 매우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들지는 우리가 직접 겪어봐야 돼. 손석희 뉴스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 손석희 오빠에게 그 손석희 오빠가 정리해주는 오늘의 뉴스를 보러 가십시오.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세상님, 그리고 풍행국님, 여비곤님,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올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추천해주신 4739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방송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내일 낮 2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후원자들만 불러드리면 형편이 어려워서 후원 못하시는 분들이 서운해 하실까봐, 미안해 하실까봐, 그래서 불러드리지 못하는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매우 어려운 길을 가고 있어요. 사실 깜깜하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도 보이지 않고 빛도 보이지 않는 길을 지금 우리 망치부인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라고 외치면서 우리 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하면 하늘이 감동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길을 만들고 빛이 되려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거다. 가다가 누가 넘어지면 조금 쉬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질 수도 있어요. 4월 13일에 우리가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100일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벌써 포기하는 건 너무 부끄럽잖아요. 인생 한 번 살다 죽는 거 언젠간 죽는데 폼나게 싸우다 죽자. 그게 우리의 정신이 아닐까요? 1909년에 그 선교사가 인터뷰했던 한 농민 의병, 낫과 곡괭이를 들고 얇은 한복을 입은 의병에게 그 선교사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의병을 하느냐고. 그 당시에 우리 농민군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식민지의 노예로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겠다. 그게 우리 농민 수준이었습니다. 헐벗은 농민이 1909년에 그랬는데 우리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그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 시절 우리 농민군의 기상을 우리가 오늘에 되살려 목숨 걸고 가보는 거야. 우리에게는 아직 13척의 배. 13척의 배가 뭔데요? 바로 여러분이요. 저에게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고 한번 도박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니, 도박이 아니라 기적이 필요하니까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을 모시고 제가 대한민국에 새로운 기적을 만들 수 있도록 대우해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우리 끝까지 같이 가야 돼요. 우리 공동운명체예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방송 때까지 건강히 계시다가 내일 낮 2시에 만나요.